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지금 이 영화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계속되어서 정상적으로 영화들이 개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할리우드 주리에서 만든 그런 영화 중에 한 편으로 제대로 통했다고 볼 수 있겠죠. 프리가이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이제 보고 나면 굉장히 재밌는 영화이고 별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미진함이 남지 않는 것 같은 영화이기도 한데 저한테는 좀 이 영화가 좀 달리 보이는 구석도 있고 해설해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 시간에 이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이 영화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면 션 레비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감독 자체가 굉장한 개성을 갖고 있는 감독은 아니지만 원래 배우 출신이기도 했고요. 우리에게는 박물관이 살아있다 시리즈로 잘 알려진 그런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이전 영화들 중에서 리얼 스틸이라는 로봇이 나오는 휴잭맨 주인공이었던 영화였었죠. 그 영화도 재밌었고요. 근데 현재까지 제가 보았던 션 레미의 영화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 프리가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사실 이제 라이언 레널즈라는 사람의 비중이 워낙 크죠.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 라이언 레널즈의 가장 큰 그 캐릭터라고 한다면 데드풀을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은데 데드풀에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 데드풀은 이제 막 나가기도 하고 삐딱하기도 하고 또 입도 굉장히 거칠고 그래서 이제 매력 있는 캐릭터인데 그 정반대로 바른 생활 사나이 그 자체인 것 같은 더군다나 게임 속의 캐릭터인 인물을 맡아서 라이언 레널즈가 굉장히 훌륭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이제 라이언 레널즈의 연기가 거의 이제 얄미울 정도로 굉장히 테크닉이 좋은 연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극 중에 등장하는 이 가이로 나오는 라이언 레널즈의 연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니죠. 게임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그 특유의 어떤 인공성 같은 것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부자연스러움을 연기하는 잘하는 연기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사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 못하는 연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연기 잘하는 사람이 연기 못하는 연기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런 면에서 라이언 레널즈는 이 영화 속에서 그 캐릭터에게 요구되는 바로 그 약간의 인공성을 가미한 그러면서도 굉장히 인감이 넘치면서 영화의 핵심적인 것들을 실어나르는 그런 아주 뛰어난 테크닉을 보여주는 연기를 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를 보고 가장 놀랐던 것은 하다못해 누군가의 소개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거절할 때 사람은 착한데 이런 식으로 말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착하다라는 것이 매력 없다라는 말, 나를 그다지 끌어당기는 요소가 없다는 말로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는 그야말로 착하기 이를 데 없는 영화이고 어떻게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종의 히어로 영화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더군다나 이 영화를 만든 곳이 디즈니입니다. 디즈니조차도 요즘은 사실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캐릭터들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크루엘라라든지 혹은 DC 영화들 중에서 수어사이드 스쿼드 같은 영화들이 관객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반응을 얻고 있는 것들도 어떻게 본다면 기존의 그런 사람들이 원했던 캐릭터에 비해서 좀 더 엇나가고 좀 위약적이고 그러면서 강렬하고 때로는 악당들을 주인공으로 삼는 그런 영화들이 최근에 점점 각광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오랜만에 디즈니가 선량하기 이를 데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주인공의 세계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지루하지 않고 정말 디즈니스럽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영화로 탄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뛰어난 각본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영화는 보기보다 훨씬 더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화의 스토리가 보시고 나서는 별로 어려운 스토리라고 생각 안 하실 텐데 의외로 복잡한 구석이 있습니다. 약간 시기적으로 틀린 부분들도 있고 더군다나 현실이 있고 또 현실의 세계를 어느 정도 반영하거나 사람들의 욕구를 집어넣어서 만든 게임 속의 세계가 있죠. 이 양자를 오가다 보니까 사실은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좀 정리하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함께 게임을 개발하는 두 명의 인디 게임 개발자로 시작을 합니다. 한 명은 밀리고요. 또 한 명은 키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함께 협업을 해서 어떤 그 인디 게임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라이프 이셀프라는 게임입니다. 그 게임은 이제 캐릭터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존의 게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었는데 두 사람이 이것을 개발을 해서 영화 속 상황으로는 2015년도에 시애틀에서 열리게 되는 인디 게임 컨벤션에 출품을 합니다. 그렇게 출품한 이 라이프 이셀프라는 게임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되고 그 중에서 이 잠재력을 알아보게 된 거대한 게임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 게임 회사가 바로 영화에서 등장하는 악역에 해당하는 앤투안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는 거대한 게임사인 쓰나미인데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앤투안은 어찌된 일인지 라이프 이셀프를 배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생계곤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일 수도 있는 주인공인 키스는 바로 이 앤투안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죠.
근데 입사를 했는데 엔투안이 이끌고 있는 쓰나미의 이 게임 철학을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이면서 자극적이고 상업적인 어떤 그런 것들만 추구하게 되니까 게임 개발자로서 자기만의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키스는 그런 일들에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 일을 하지 않고 유저들의 불만들을 처리하는 고객 서비스 센터 같은 데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는 상황에서 몇 년이 흐르게 되는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밀리가 채게 됩니다. 밀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프리시티 안에 키스와 함께 개발을 했던 그 라이프 이셀프의 중요한 기술 같은 것이 도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직접 그 게임에 접속해서 몰로토프 거리라는 걸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떤 핵심적인 자기들의 코드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용했다라는 증거를 캐치하려고 하죠. 그런 낌새를 알게 된 엔투아는 거기에 맞서서 처음에는 강력한 방식으로 점점 대응하다가 게임 자체를 아예 부팅을 새로 하는 어떤 방법을 쓰거나 마지막에는 서버를 부수려고 하는 방법으로까지 이들의 행동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게 메인 줄거리이고요. 원래는 몰로토프 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코드가 도용이 되었다는 증거를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빌드를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 자체 속에서 사실은 극중에 등장하는 NPC 캐릭터, 그러니까 그냥 배경 캐릭터에 불과한 가이라는 남자와 이 게임 속에서 직접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병행되는 방식으로 영화가 펼쳐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스토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되고요. 이렇게 보신다면 현실에서의 과제와 이 게임 속에서의 과제가 중층으로 계속 나란히 가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엮는 광경 속에서 사실은 영화가 어떤 이야기들을 굉장히 힘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대한 게임 회사이면서 굉장히 나쁜 게임 철학을 갖고 있는 엔투안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에 맞서서 자기의 게임 철학을 관철시켜서 나만의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두 명의 인디 게임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대결이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실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는 사이에 이 인디 게임 개발자 두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게임 안에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현실에 밀리가 들어가게 된 몰로토프 걸과 그의 힘을 합쳐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가이라는 두 사람이 게임 속에서 그 빌드를 찾아내는 어떤 모험극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묘한 그런 사랑 이야기가 있죠. 이런 식으로 현실의 모험과 현실의 사랑이 있고요. 그 다음 게임 속의 모험과 게임 속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접합이 되면서 이야기를 굉장히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이 풍부한 이야기이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세팅에서 이 이야기가 대략 한 이 정도쯤 갈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블록버스터 영화들 혹은 큰 영화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신선한 것은 이 이야기는 또 이 정도까지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이 범위가 훨씬 넓은 영화고요.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예상보다 훨씬 더 영화가 풍부하다고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겐 이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이 한 3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개성 없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이 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역설하고 있는 그런 휴먼 드라마적인 어떤 느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의 문제, 그러니까 그야말로 개성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떤 현대인들이 스스로를 자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일생을,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과정에서 성장을 이루어내는 성장력 영화적인 측면으로 이 영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굉장히 순도 높은 사랑 이야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한테 가장 흥미롭게 느껴진 건, 저한테는 이 영화가 사랑 영화로 보이거든요. 특히 거기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살짝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장에서는 이미 개봉한 지가 좀 된 영화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를 자세히 또 해설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영화라는 프로그램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말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요. 스포일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화 관람을 마치시고 나서 이 프로그램을, 이 제 해설을 들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네, 이 영화를 처음에 이제 그 컨셉만 보고, 혹은 영화를 한 초반에 한 20분 정도만 보고 제가 떠올렸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떠올렸을 영화는 아마 그녀 같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피와 살을 갖고 있는 실제 유기체인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가 이상하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어떤, 말하자면 허구의 캐릭터들, 특히 이제 그것은 그녀 같은 영화에서는 OS와 사랑에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서는 게임 캐릭터랑 사랑에 빠지는데, 극 중에서 이 몰로토프 걸로 들어갔을 때 밀리가 사랑에 빠지는 상대가 플레이어가 아니죠. NPC죠. 그러니까 배경 캐릭터에 불과한 존재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고 게임에서만 살아가는 존재죠. 그 사이에서의 사랑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SF적인 사랑을 다루는 그녀 같은 그런 영화가 아니겠는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신화적인 캐릭터로 본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은 피그말리온입니다. 피그말리온은 키프로스의 조각가였는데 상아를 깎아서 여자를 만들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여자를 만들다 보니까 자기가 만든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상대는 뭐 실제로 생명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작품에 불과하니까 신에게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인간으로 바꿔주어서 그 조각상과 마침내 사랑을 이루게 되는 그런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이런 그녀 혹은 그리스 신화에서 본다면 피그말리온 신화 이 두 가지를 떠올리면서 아마 그런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영화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가이와 몰로토프걸, 그러니까 가이와 밀리의 사랑은 사실은 영화에서 떡밥이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영화에서 진짜 중요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현실에 있는 두 개발자, 이제 남사친, 여사친 혹은 같은 일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사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 이 영화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남자 이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남자 이름이 월터 키스 맥키입니다. 키스는 이제 결칭을 이름 삼아 부르게 되는 어떤 미들네임처럼 키스는 당연히 열쇠들이라는 뜻이죠. 재밌는 것은 맥키라는 이 사람의 성도 맥키 자체에도 K-E-Y 그러니까 열쇠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름이 이 사람은 플레임 속에 열쇠라는 것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랑 이야기에 사실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키스였던 걸로 보입니다. 키스가 숨겨두었던 키스가 열쇠로 작용했던 그 모든 사랑을 뒤늦게 몰로토프걸 그러니까 밀리가 깨닫는 과정으로 이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롭고도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곡 중의 단계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죠. 사실은 이제 세상에 사랑 영화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영화는 굉장히 독특한 SF적인 설정을 가지고 그 사랑 이야기를 굉장히 신선하고도 때로는 보편적인 이야기들 깊게 풀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두 사람이 일단 어떻게 이 게임 속에서 만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몰로토프걸이 이제 게임 속으로 들어갔는데 주변에 이제 수많은 NPC 캐릭터들이 각각 어떤 특징적인 말을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는지를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 먼저 다 말을 하면서 난 얘네들 다 알아 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거리를 걸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가이가 나오게 되는데 가이의 캐치프레이즈에 해당하는 말 좋은 날이 아니라 최고의 날을 보내세요 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말 자체를 가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몰로토프걸이 가서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하죠. 너 그 말밖에 못하잖아 라는 뜻인데 의외로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노래 좋은데요?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 순간 깜짝 놀란 몰로토프걸이 돌아보면서 그 말 신선한데? 라고 해서 지나치는 것이 두 사람의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저한테는 느껴지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남자가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 그 노래 괜찮은데요? 라는 말이죠. 가이는 NPC 캐릭터로 영화 속에서 그 말을 게임 속에서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노래 괜찮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듣게 되죠. 게임 속에 등장하는 이 가이라는 캐릭터의 취향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팝 디바의 노래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5옥타브까지 올라간다고 보통 얘기를 했던 머라이어 캐리의 찐팬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순간 몰로토프걸이 걸어올 때 흥얼흥얼 거렸던 노래가 뭔가 바로 이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올라갔던 머라이어 캐리의 빅 히트곡 중에 히트곡이죠. 판타지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그 노래 좋은데요 라는 뜻은 나도 그 노래 좋아하는데 라는 뜻이죠. 가이가 몰로토프걸에게 했던 이야기는 나도 당신과 유사한 취향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이는 두 사람의 같은 점에 공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몰로토프걸이 가이를 지나가면서 가이를 신선하게 바라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NPC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짜릿하게 어떤 첫눈에서 어떤 전기가 흘렀을 때 두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취향은 같되 상대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랑에 빠질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둘이 어떤 통하는 어떤 공감대 같은 것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나와 지금 내 앞에서 대체될 수 없는 단 하나의 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사실은 이 얘기의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진짜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키스와 밀리의 사랑에 대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복선으로 깔고 있다는 것을 첫 만남부터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죠. 취향이라는 것은 극 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이의 취향과 영화에 또 등장하는 이 몰로토프걸, 그러니까 밀리의 취향은 그렇게까지 일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취향이 독특하거든요. 두 사람 머라이어 캐리를 좋아하죠. 거기다가 두 사람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은 풍선껌 맛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취향이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요즘 민트 초코 같은, 거기다가 이 가이나 이 밀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언어 유희에 해당하는 어떤 유머 감각이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튀는 유머 감각이라서 다른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유머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 다 어른답지 않게 그네 타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취향이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사실은 두 사람 취향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밀리가 갖고 있는 네 가지의 취향이 있었는데 그 취향에 고스란히 키스가 가이라는 캐릭터 속에 그 취향을
심었던 거죠. 좋아하도록.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취향이 일치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키스의 노력, 키스의 오랜 짝사랑, 키스의 오랜 밀리에 대한 관찰 때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그렇게까지 영혼의 파트너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사랑 영화의 착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흥미로운 것은 영화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커피를 사러 나가게 되는데 밀리 커피도 사주로 이제 나가게 되죠. 밀리가 커피는 미디엄으로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아. 크림은 하나고 설탕은 2개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밀리가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지를 키스는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것인데 당연히 이제 개발자로서 같이 두 사람이 있으니까 커피 취향을 자연스럽게 알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복선으로도 보이는 것이 바로 영화 속에서 2015년에 열렸던 시애틀 인디게임 컨벤션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두 사람이 하는 장면이 있죠.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두 분에겐 각각 어떤 거예요? 평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밀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미디엄 커피로 설탕 2개랑 크림 하나를 넣는 커피? 라고 농담을 처음에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 키스는 그 말을 귀담아 들었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그 취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밀리가 하는 말, 밀리의 취향은 키스한테 중요한 것이었고 키스는 그때부터 이미 밀리를 사실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날 그 자리에 밀리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할 때 키스도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자기는 스스로가 사실은 개발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사실 스스로를 작가라고 생각한다. 문장 대신에 영과 이를 사용할 뿐이다. 라는 말을 인터뷰에서 하게 됩니다. 이 말 역시 중요한 복선으로 엔딩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의외의 순간이기도 하고 감동적인 순간이기도 한 게 가이가 이별을 전제로 해서 사랑 고백을 몰로토프거를 마지막 만나는 순간 하게 되죠. 사실은 나는 누군가의 러브레터다 라고 얘기했고 작가는 아마 바깥 어딘가에 있겠죠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작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작가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에 스스로를 개발자가 아니라 작가로 인식하고 있는 키스의 정체성이 들어간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러브레터는 당연히 키스가 쓴 러브레터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사실은 지금 막 이루어진 그런 이제 와서 깨달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미 영화의 상황을 2020년, 21년으로 본다면 5년 전, 6년 전 혹은 그보다도 더 먼저 오래전부터 키스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그런 사랑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이제 풋풋하게 진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둣가에서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 장면인데 그 부둣가에 갔을 때 밀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동안 이 게임에 수도 없이 접속을 했는데 부둣가에 처음 오는 것 같은데? 라고 놀라게 되죠. 그 부둣가는 게임 속에서 미션이 없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이 게임에 접속했던 몰로토프걸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본인의 미션을 찾아서 다시 말하면 코드를 찾아내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코드를 찾아내야 되고 미션을 찾아다녀야 되니까 미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배경 공간인 부둣가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둣가에 처음으로 가이랑 함께 가게 되고 거기서 두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랑의 다음 단계로 진전을 하게 되고 굉장히 낭만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연히도 이제 사랑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코멘트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밀란 쿤데라가 쓰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굉장히 철학적이고도 훌륭한 그런 사랑 소설이 있죠. 거기에 이제 굉장히 초반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랑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랑이 제대로 시작되기 위해선 여러 가지의 우연이 겹쳐져서 일어나야만 한다. 그러니까 임무나 미션이 아닌 사랑.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정보사 이런 곳에서 누군가를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사귀기 위해서 미팅을 주선으로 이렇게 만나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목적이 전제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물론 사랑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 영화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인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찾아오는 그런 사랑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션이거나 의무가 아닌 그야말로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랑을 이용하는 사실은 예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다음 장면에서 두 사람이 그네를 타게 되는데 어렸을 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그러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너무 지친 마음에 뒷마당에 있는 그네를 탔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갈 때 어떤 무중력 같은 어떤 순간의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게 너무 평화로웠다라는 것이죠. 무중력이라는 것은 당연히 영화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걸로 얘기하면 미션이 없는 것과 일치하는 어떤 그런 개념일 것이고 그네가 좋았던 것은 그네를 타는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영화가 사랑의 어떤 점들을 예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불쌍해지는 사람이 약간 가이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사랑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삼각관계처럼 보였는데 근데 이 영화는 그걸 굉장히 성숙하게 풀고 있습니다. 가이에게는 우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마지막 순간에 밀리가 오랜 키스의 사랑을 알아내는 순간 우정이 사랑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우정에서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 가이는 사랑에서 우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화는 그것을 정확한
어떤 극적 설정으로 보여주는데요. 밀리가 키스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거리로 나가서 건너편에 있는 키스를 바라보고 아, 그녀가 나의 마음을 알게 됐구나는 것을 눈빛으로 깨달았을 때 두 사람은 함께 길 한가운데 와서 두 사람 키스를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장면은 뭐가 하면 그렇게 사랑을 떠나보내게 된 가이가 사실은 죽은 줄 알았던 자기의 절친인 버디가 살아있다는 것을 길 건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두 사람은 기쁨에 넘쳐서 역시 길 한가운데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포옹을 하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우정에서 사랑으로 바뀐 두 사람이 키스를 하고 사랑을 떠나보낸 사람이 또 다른 자기의 굉장히 절친인 사람을 만나서 우정을 확인하고 포옹을 하면서 끝나는 그런 두 가지 어떤 방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사랑만이 전부야 라고 말하지도 않고 결국은 우정이지 라고 말하지도 않는, 그러면서도 둘 모두를 축복하면서 끝나는 굉장히 기분 좋게 끝나는 그런 멋진 영화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콘텐츠의 바다 오션. 또 한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이는 것은 이 영화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걸 이 영화는 어떤 특정한 장면을 통해서 굉장히 멋지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부둣가에서 파업을 선동하는 장면일 텐데 사실은 이런 장면들이 할리우드 영화에 많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어떤 멋진 연설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집단적인 멋진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서 어떤 장대한 결말로 이어지게 되는,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닭살 돋을 수도 있는 유치한 그런 설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장면을 이 영화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되 꽤 좋은 깊이로 그렇게 잘 만들어낸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장면에서 가이가 했던 가장 인상적인 것이 반드시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라는 말일 텐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삶의 하루하루의 반복적인 일상을 살면서 그 속에서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못하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영화에서 가이가 우리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자고 하는 장면들은 디지털 파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플레이어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게임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말하자면 배경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도 아닌 것 같은 일거의 NPC들이 극중에서 파업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정작 플레이어들만 남으니까 그 게임에서는 거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 프리시티 자체가 완전히 텅 비어서 공전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플레이어들이 당황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은 저한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NPC들, 그러니까 배경 캐릭터에 불과했던 이런 그냥 평범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는가? 부재를 통해서 증명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게 된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건강에 해당하는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그것을 파업의 형태로 말하자면 부재를 통해서 존재를 증명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영화에서 묘사된 감동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영화의 어떤 성장 영화적인 측면이고 사실 영화를 보면 가장 잘 보이는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 가이의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좋은 날이 아니라 최고의 날을 보내세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영화에서 사실은 다른 대사로 여러 번 변주가 됩니다. 몰로토프 걸에게 어떻게 하면 레벨을 올릴 수 있느냐라는 레벨 1밖에 안 되는 그런 가이의 요청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프리시티에서 레벨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주죠.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주로 괴롭히는 방법입니다. 강도짓을 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때리거나, 왜냐하면 애초에 폭력적인 행동으로 점수를, 포인트를 쌓는 그런 게임이니까. 그렇게 알려주면서 몰로토프 걸이 마지막에 뭐라고 덧붙이나 하면 네,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세요 라고 말을 하죠. 포인트를 얻자고 레벨을 올리자고 사람을 때릴 수는 없다 라고 가이가 말을 하면서 저는 최고의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하죠. 이때 이 말은 평상시에 은행원으로서 하는 말을 바꿔서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은 어떤 날이냐? 평범한 날, 아무 일도 없는 날, 무사히 지나가는 날, 안전한 날,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하는 날이 좋은 날이겠죠, 극중에서. 근데 최고의 날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존재를 깨닫는 날, 드디어 스스로를 자각하고 성장할 수 있는 날, 변화하는 날, 이런 것이 영화 속에서는 최고의 날, 그레이트 데이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게임 속에서 좋은 캐릭터가 뭔가 NPC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은행 강도를 당해야 되는 순간에는 당하고, 은행 강도인 플레이어가 자기를 짓밟으면 그 구두 밑창에 얼굴을 깔고, 또 다음 날이 되면 또 아침에 일어나고 금붕어 먹이 주고, 이런 캐릭터죠. 근데 그레이트 NPC는 뭔가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일을 더군다나 선의지를 가지고 관찰해 나가는 극중의 중반부 이후에 가이 같은 캐릭터가 바로 그레이트 캐릭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고의 사람이 된다라는 가이의 의지는 사실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어떤 선량한 그런 주제를 가장 신선한 방식으로 끌고 나가는 이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하고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는 그것을 개인적인 일로만 끝내지도 않습니다. 가이가 그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 옆에 다른 캐릭터의 성장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카푸치노를 만드는 바리스타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스타는 자기가 NPC로서 항상 정해진 커피만 만드는데 근데 어느 날 가이가 들어와서 맨날 주문하는 커피를 주문하지 않고 갑자기 카푸치노를 주문하는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평상시처럼 커피를 시켜서 나가게 되니까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바리스타가 혼잣말을 하게 되죠. 카푸치노.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바리스타는 카푸치노를 만드는데 성공하죠. 그리고 은행 강도가 멋지게 은행을 털고 있을 때 옆에 완전히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데만 만족하는 초미녀 캐릭터. 영어로는 이제 밤쉘 캐릭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캐릭터도 가이가 던지는 말 때문에 다르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책을 쓰는 것으로 극 중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책을 쓰는 것으로 영화에서 묘사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극 중에 한 사람의 변화는 다른 캐릭터들의 변화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 영화는 개인 윤리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가 성장 영화로서 말하고 있는 주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쉽고 보편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묵직한 그런 주제들을 깊고 힘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영화가 아니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화 코너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저랑 이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고 있는 SK 브로드밴드의 두 매니저 분들의 어떤 질문을 받는 이분들이 이제 관객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호준 매니저의 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프리가이를 보면서 게임 속 세계와 차별화되는 현실 속 세계의 가치는 무엇일까 고민해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죽음의 무게를 지닌 삶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프리가이에서 NPC 캐릭터들은 사고를 당해서 죽어도 자신의 집에서 부활하는데요. 이처럼 게임 속 캐릭터는 죽어도 죽지 못하게 되어서 한 번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현실 속 삶의 무게를 가이 및 NPC들은 느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이 생각했을 때 게임 속 세계와 차별화되는 현실 속 세계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현실 속 세계와 차별화되는 게임 속 세계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라는 건데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 게임 속 세계와 차별화되는 현실의 세계는 약간 그런 얘기를 직접 해주시기도 했는데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의 어떤 수많은 가치들이 결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고양이를 9개의 목숨을 가졌다는 어떤 그런 전설 같은 게 있잖아요. 내게 목숨이 9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순간에는 내가 굉장히 용감해질 것 같고요. 어떤 순간에는 아주 만용에 가까운 행동도 할 것 같고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계산적으로 제 목숨을 사용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의 수많은 어떤 딜레마와 가치는 사실은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데서 우리의 윤리나 어떤 사회의 어떤 수많은 정의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현실 속 세계와 차별화되는 게임 속 세계의 가치는 이게 일종의 유사현실적인 것으로 우리가 즐기지 않습니까? 게임 속의 세계가 우리가 현실의 세계랑 똑같은 물리적인 혹은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세계란다면 우리가 재미가 없겠죠. 근데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뭔가를 하기 때문에 게임이 재밌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 속의 세계가 현실과 전혀 닮아 있지 않으면 저는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극중의 세계는 현실 세계를 모사해서 변형해서 우리 욕망을 투사해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방식으로 게임이 구조화되어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현실 속 세계와 차별화되는 게임 속 세계의 가치는 현실과 비교해서 본다면 현실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비틀린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락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말을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게임 속 세계의 가치는 일종의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게임을 통해서 또 다른 목숨, 또 다른 삶을 아주 가볍게 사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홍현 매니저의 질문입니다. 재밌는 질문인데요. 영화에서는 게임 팬들이 보면 즐거워할 패러디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배틀그라운드와 비슷한 인트로 낙하 장면, GTA를 연상시키는 분위기, 심스와 같은 노출되는 게임 화면, 심시티의 모습이 얼핏 보이는 엔딩 크레딧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알고 보면 훨씬 더 반가울 것 같은데요. 평론가님은 이러한 점을 알고 보셨는지, 모르고 보셨다면 혹시 알고 봤을 시의 별점이 달라졌을지 그 가능성도 한번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4가지 사례를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생계알못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알고 봤으면 별점이 달라졌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영화에 담겨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떨 경우에는 창작자만 알 수 있는 개인적인 코드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화가 다루고 있는 어떤 시대극이라면 시대적인 맥락이 있기도 하고 수많은 어떤 그런 요소들이 영화 속에 사실은 레퍼런스 형태로 담겨 있겠죠. 근데 영화는 레퍼런스를 찾는 게임은 전혀 아니고요. 레퍼런스가 많다고 해서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맥락을 사실은
저는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임들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화를 즐기는 13만 6,452가지 중에 4가지 방법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 영화에서 남들이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들 저도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후반부에 등장하는 무슨 광선검이니 캡틴 아메리칸 이런 것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영화적인 맥락 이런 장면입니다. 골목에서 처음에 몰로토프 걸이 이 게임에 들어갔을 때 이 코드의 비밀을 알고 있는 누군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게 초반에 나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정보만 주고 끝나야 되는데 상대가 굉장히 멋진 여성 캐릭터니까 약간 추파를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몰로토프 걸이 글쎄 나는 니네 엄마의 지하실을 보고 싶어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은 전혀 들지 않는데? 라고 말을 해요. 그때 그 농담이 무슨 농담이었을까? 이 농담은 히치콕 농담입니다. 사이코 농담입니다. 사이코가 사실은 엄마가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믿는 미친 마마보이가 저지른 살인극이죠. 그리고 영화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 실제로는 죽어있었던 엄마가 해골의 형태로 지하실에 놓여 있는 것이 영화가 마지막의 순간에 보여주면서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때의 농담은 이런 겁니다. 상대를 굉장히 네가 터프한 척하지만 마마보이 사이코에 불과한 놈이야 라고 해서 상대를 굉장히 깔아뭉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사이코에 관한 농담이 담겨있는 그 대사의 맥락을 제가 알아챕니다. 근데 여기 모르시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걸 모르신다고 해서 이 프리가이를 영화를 보실 때 이 영화를 즐기는 수많은 것 중에 한 가지를 모르시는 거지 이 영화의 가치를 모르시는 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영화 시간에 소개해드린 그리고 제가 해설해드렸던 이 프리가이는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영화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